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산 깊은 마을 어귀에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붕은 이끼가 덮여 있고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심이 살고 있었지요. 바로 장한결이라는 청년과 그의 홀어머니 강씨 부인이었습니다. 두 모자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장한결은 날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뒷산에 올랐습니다. 아직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헤치며 오르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장한결의 마음만큼은 가벼웠지요. 지게를 메고 산길을 오르는 그의 뒷모습은 비록 초라했지만 힘차고 고닫습니다. 도끼로 나뭇가지를 꺾고 다듬어 지게에 가득 짊어지면 해는 어느새 중천에 떠 있었지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장한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무를 한 짐에다가 장터에 내다 팔아 얻은 푼푼이로 쌀과 반찬거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장한결의 하루였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장한결의 마음만큼은 부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칭찬했지요. 길 가다 넘어진 노인이 있으면 달려가 부축하고 아이들이 싸우면 타이르고 추수 때면 일손이 부족한 집을 돕기도 했습니다. 겨울이면 홀로 사는 과부댁에 몰래 나무를 쌓아두기도 하고 장마철에는 무너진 이웃집 담장을 고쳐주기도 했지요.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강씨 부인의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몸이 불편하여 집안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비록 손끝이 떨려도 바느질을 하여 장한결의 해진 옷을 깁고 장한결이 산에 갈 때면 보리밥에 된장 한 수를 얹어 싸주었지요. 그렇게 두 모자는 서로를 보듬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한결아, 어느 저녁 강씨 부인이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장한결이 산에서 돌아와 저녁상을 받고 있을 때였지요. 예, 어머니, 너는 참으로 착한 아이구나. 집안이 일이 어려운데도 한 번도 원망하는 소리 없이 이 늙은이를 봉양하니 말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있다고요? 장한결은 머쓱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강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 손은 나무를 하느라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한결아, 잘 들어라. 세상은 참으로 묘한 것이란다. 선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말이다. 너처럼 착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단다. 어머니, 내 말을 잊지 말거라. 선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어미가 내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란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씨에 달려있는 것이니라. 강씨 부인의 눈가에는 촉촉한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장한결은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지요. 그 순간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장한결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아오셨지만 한 번도 마음까지 가난해지지 않으셨던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한결이. 내가 있어 이 어미는 참으로 행복하구나. 그날 밤 장한결은 잠자리에 누워 어머니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선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었지요.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지만 이 마음만큼은 잃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처럼 누추한 집에 살아도 마음만은 넉넉한 사람이 되리라 마음먹었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장한결은 변함없이 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에 올라가고 해가 기울 무렵에는 장터로 향했지요.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는 늘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시장 한 귀퉁이에서 떡 장수가 남은 떡을 싸게 팔면 사다 드리기도 하고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다려드리기도 했지요. 가을이면 산에서 잣을 주워와 어머니께 드리고 봄이면 산나무를 뜯어와 나무를 묻혀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장한결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런 효자가 어디 있을까? 하늘이 저런 청년을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을 게야. 저 청년 같은 이라면 우리 딸을 주고 싶은데 아이고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말이야. 사람들의 칭찬에도 장한결은 늘 겸손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할 뿐이라고 생각했지요. 장한결에게는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 천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장한결의 선한 마음이 곧 시험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더 큰 복이 찾아오리라는 것을요. 그 선행이 시험받는 순간은 뜻밖의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장한결은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품속에는 나무를 판 돈으로 산 쌀 한 대와 무 몇 뿌리가 들어 있었지요. 장한결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녁상을 기다리고 계실 터였으니까요. 그런데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는데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장한결이 고개를 돌려보니 큰 나무 그늘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머리는 허옇게 새었고 수염은 더부룩했으며 온몸에서는 오랫동안 씻지 못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신가요? 장한결이 노인의 어깨를 흔들자 노인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지요. 장한결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 길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모두들 노인을 힐끗 보고는 코를 막으며 지나쳐갔습니다. 아이고, 저 거지꼴 좀 봐라. 냄새가 고약해서 못 지나가겠네. 얼른 지나가자. 저런 것 가까이 하면 병이나 올물나.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며 멀리 돌아갔습니다. 장한결은 노인을 내려다보았지요. 노인의 얼굴은 먼지와 때로 뒤덮여 있었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한결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선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장한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지요. 장한결은 노인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노인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어 놀라울 만큼 가벼웠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장한결은 노인을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짐에 어깨가 짓눌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땀이 이마에서 뚝뚝 떨어졌지만 장한결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강씨 부인이 놀란 얼굴로 나왔습니다. 한결아, 이분은 누구시냐? 길에 쓰러져 계셔서 모셔왔습니다.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잘했구나. 어서 안으로 모셔라. 강씨 부인은 비록 몸이 불편했지만 장한결을 도와 노인을 방으로 들였습니다. 장한결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노인의 몸을 정성껏 씻겼지요. 때를 벗기니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강씨 부인은 아껴두었던 쌀로 미음을 쑤어 노인에게 먹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술, 두 술 겨우 넘기던 노인이 점차 기운을 차리더니 반그릇을 비웠지요. 장한결 모자는 밤새 노인을 돌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희 집입니다. 길에 쓰러져 계셔서 모셨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장한결과 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맑고 깊었지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늙은이를 구해주시다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인은 며칠간 장한결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강씨 부인은 변변치 않은 음식이나마 정성껏 대접했고 장한결은 산에 갔다 올 때마다 노인의 안부를 물었지요. 노인은 조금씩 기운을 되찾아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노인이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몸도 괜찮아졌으니 떠나야겠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지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요. 아닙니다. 두 분의 은혜로 충분히 회복했습니다. 노인은 품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장한결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장한결이 종이를 펼쳐보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글씨로 어떤 산의 지점을 표시한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알아볼 수 없는 글자 몇 자가 적혀 있었지요.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어르신, 성함이라도 여쭤도 되겠습니까? 소천이라고 합니다. 두 분의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노인은 깊이 절을 하고는 문을 나섰습니다. 장한결이 배웅하려 했지만 노인은 손을 저었지요.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십시오. 장한결은 대문 앞에 서서 노인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의 뒷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곱고 당당해 보였지요. 장한결은 노인이 준 종이를 들여다보았지만 여전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소중하게 품 안에 넣어두었지요. 한결아, 그분은 가셨느냐? 예, 어머니. 방금 떠나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구나. 그런데 내가 잘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니라. 장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천 노인이 준 종이의 의미는 몰랐지만 노인을 도운 것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뿌듯했지요. 소천이 떠난 지 며칠 뒤 또 다른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장한결은 장터에 나무를 팔러 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곡식을 파는 상인, 생선을 파는 장수, 옷감을 펼쳐놓은 보부상들이 저마다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습니다. 장한결은 나무를 다 팔고 쌀과 반찬거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터 한 구석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지요. 장한결이 가까이 가보니 한 처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치마 저고리는 비록 낡았지만 감춰지지 않는 품위가 있었고 흐트러진 머리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이고, 저 처자 또 쓰러졌네. 며칠째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 밥은 먹기나 하는 건지. 양반집 아씨 같은데 참 딱하기도 하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장한결은 처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낭자, 괜찮으신가요? 처자는 가늘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장한결이 처자의 손을 잡아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며칠을 굶은 듯 손목은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나. 장한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처자를 조심스럽게 업고 집으로 향했지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뒤에서 들렸지만 장한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천 어르신을 도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강씨 부인이 놀란 얼굴로 나왔습니다. 한결아, 이분은 또 누구냐? 장터에 쓰러져 계셔서 모셨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어서 안으로 모셔라. 강씨 부인은 처자를 방으로 들이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따뜻한 물로 얼굴과 손을 씻기고 미음을 쑤어 한술 한술 떠먹였지요. 장한결은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다가 다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정성껏 돌보자 처자는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강씨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란다.
장터에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구나. 처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어 다시 누웠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요. 송구합니다. 패를 끼쳤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몸이 성한 뒤에 이야기하자꾸나. 며칠이 지나자 처자는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강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이제 몸이 좀 나은 것 같구나. 혹시 집은 어디며 이름은 무엇이냐? 처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윤아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장터에 쓰러져 있었느냐? 윤아린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양반가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모든 것이 달라졌지요. 재산을 노린 친척들이 어린 아린과 세상 물정 모르는 어머니를 속여 집과 땅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살 곳을 잃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며 겨우 끼니를 이었지요. 그런데 어머니마저 병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저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윤아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씨 부인은 아린의 손을 꼭 잡았지요. 참으로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우리와 함께 지내자꾸나. 어찌 그런 은혜를. 은혜라니. 우리도 식구가 하나 늘면 좋지 않겠느냐. 한결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장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아린 낭자께서 함께 계셔주신다면 저희도 기쁠 것 같습니다. 윤아린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윤아린은 장한결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아린을 친딸처럼 아꼈고 아린도 강씨 부인을 진짜 어머니처럼 모셨지요. 아린은 집안일을 거들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며 웃음을 되찾아갔지요. 장한결은 산에 갔다 올 때마다 아린이 집안을 돌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씨 부인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아린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장한결도 모르게 아린에게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아, 오늘은 일찍 돌아왔구나. 예, 어머니. 나무가 일찍 팔렸습니다. 그래. 그럼 아린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으니 씻고 들어오너라. 저녁상을 받으며 장한결은 따뜻한 밥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향기를 맡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혼자 준비하시느라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아린이 도와 어머니의 부담도 덜었지요. 맛있게 드십시오. 아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떴지요. 세 식구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모습은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터에는 아린과 장한결에게 새로운 골칫거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사람의 마음을 속이고 재물을 탐하는 무리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뒤 장한결은 장터에 나무를 팔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나무를 팔고 있는데 낯선 무리가 장터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았지요. 세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선 사내는 기름진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사내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자, 여기 모여보시오. 좋은 물건이 많소. 기름진 옷을 입은 사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가 바로 최병훈이었지요. 옆에 선 사내는 박운재, 여인은 허미월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장터를 떠돌며 온갖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는 무리였습니다. 이 약초는 100년 묵은 산삼이요. 이것만 먹으면 병이 씻은 듯이 낫는다오. 최병훈이 손에 든 뿌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한결의 눈에는 그것이 그냥 더덕 뿌리로 보였지요. 산을 다니며 온갖 약초를 본 장한결이었기에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그건 더덕 아니오? 구경하던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최병훈은 눈을 부라리며 말했지요. 무슨 소리요? 이것이 더덕으로 보이시오? 이건 내가 깊은 산속에서
목숨 걸고 캐온 산삼이라오. 그래도 이상한데. 아니, 믿지 못하시겠다면 말씀하시오. 나는 억울하오. 최병훈의 목소리는 컸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결국 아무도 사지 않자 최병훈 일당은 다른 물건을 꺼냈지요. 허미월이 나서며 비단을 펼쳤습니다. 이 비단은 중국에서 가져온 최고급 비단이랍니다. 만져만 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비단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올이 성글고 색이 바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값은 비싸게 부르고 있었지요. 장한결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런 사람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다 팔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최병훈이 장한결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잠깐만.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렇네. 자네 나무를 파는 것을 봤는데 장사가 잘 되는가? 그저 그렇습니다. 혹시 좋은 나무가 나는 곳을 아는가? 내가 목재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지. 최병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장한결은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가? 그럼 혹시 이 근처에 돈 많은 집이 있는가? 그런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장한결은 냉랭하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최병훈은 뒤에서 혀를 찼지요. 저놈 참 불친절하군. 며칠 뒤 장한결이 윤아린과 함께 장터에 갔을 때였습니다. 아린은 집안에서 지은 배를 팔러 나온 것이었지요. 두 사람이 배를 펼쳐놓고 있는데 최병훈 일당이 다가왔습니다. 오, 이거 좋은 배로구만. 얼마에 파시오? 박운재가 배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 필에 단량입니다. 단량? 그건 너무 비싸지 않소? 셋냥이면 되겠소. 아닙니다. 정성껏 짠 배라 그보다 낮출 수 없습니다. 박운재는 허미월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배를 들고 이리저리 살피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 배올이 좀 성글지 않소? 이건 흠이 있는 물건 아니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흠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여기 보시오. 여기 올이 빠진 곳이 있지 않소? 박운재가 배에 손가락을 대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사실은 아무 문제도 없는 배였지요. 장한결이 나섰습니다. 그런 흠은 없습니다. 제대로 보십시오. 뭐야, 이 사람이 장사꾼이 손님한테 이래도 되는 거요? 박운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 아린이 배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팔지 않겠습니다. 다른 분께 팔겠습니다. 뭐야? 장사가 이게 뭐야? 박운재가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아린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지요. 여러분, 이 배는 정성껏 짠 것입니다. 흠 같은 것은 없으니 제대로 보시고 사가십시오. 사람들이 배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좋은 배로구만. 이 정도면 단량도 아깝지 않지. 결국 다른 손님이 배를 샀습니다. 박운재와 허미월은 씩씩거리며 물러났지요. 장한결은 아린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낭자, 기지가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저런 사람들은 기세에 눌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최병훈 일당은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장터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최병훈이 옆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지요.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무슨 소문? 옛날에 박씨 상단이라고 있었지 않았나. 그 상단의 재산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더군. 정말인가? 그럼 엄청난 재물이 있겠는걸? 그러게 말이야. 근데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더군. 최병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박운재와 허미월을 불렀지요. 여보게들, 큰일을 해볼 생각이 없는가? 무슨 일인데? 박씨 상단의 재물 말일세. 우리가 그것을 찾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지 않겠나?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기웃거리며 재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중 장한결의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 산골 마을은 어떤가? 글쎄, 가난한 집들 뿐인데. 아니야, 가난한 집일수록 의심받지 않아. 혹시 모르잖아. 최병훈 일당은 장한결의 집까지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소문이 떠돌던 그 무렵 큰 비가 내려 마을에 변고가 일어났습니다. 그해 여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비가 내렸습니다. 사흘 낮과 밤을 쉬지 않고 쏟아진 빗줄기에 마을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지요. 개울은 넘쳐 흐르고 논밭에는 물이 가득 찼습니다. 장한결은 지붕이 새는 곳을 막느라 분주했고 강씨 부인과 유나리는 물이 들어올까봐 방문 앞에 흙을 쌓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장한결이 밖으로 나가보니 마을 곳곳이 물에 잠겨 있었지요. 그런데 뒷산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산이 무너졌다니까. 장한결이 뛰어가 보니 뒷산 한쪽이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흙과 바위가 쏟아져 내려 산길이 막혀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거 치우는데 며칠은 걸리겠어. 그나저나 다친 사람은 없는가? 다행히 사람이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흙과 돌을 치우기 시작했지요. 장한결도 삽을 들고 함께 일했습니다. 한나절을 파내고 치우기를 반복하던 중 이상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뭔가?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무너진 흙 사이로 오래된 목재가 보였지요. 사람들이 더 파내자 낡은 목조 건물의 벽이 드러났습니다. 지붕은 무너져 내렸지만 기둥과 벽의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건물이 있었다니 언제 지어진 건가?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도 처음 보는 것이네. 아마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묻혀 있었던 모양이야.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관아에 알려야겠네. 혹시 모를 일이니. 며칠 뒤 관아의 관리들이 마을로 왔습니다. 그들은 건물터를 살피고 남아있는 물건들을 조사했지요. 그중 한 관리가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관리들이 문서를 펼쳐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박씨 상단의 장부가 아닌가. 박씨 상단이라면 수십 년 전에 사라진 그 상단 말인가. 그렇소. 여기 상단에 도장이 찍혀 있소. 관리들은 서둘러 문서를 가지고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다시 관리들이 와서 발표했지요. 이곳은 박씨 상단의 은닉 창고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단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재물이 있다는 말인가? 아니, 그럼 우리 마을이 부자가 되는 건가? 관리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잠깐. 이것은 관아에서 조사해야 할 일입니다.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장한결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소천 어르신이 떠나며 준 종이었지요. 장한결은 집으로 달려가 품속에 간직해 두었던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거기에 그려진 표시가 바로 이 산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장한결은 서둘러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리들 앞에 종이를 내밀며 말했지요. 이것을 보아주십시오. 관리들이 종이를 살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구한 것이오? 며칠 전 제가 도와드린 어르신께서 주신 것입니다. 소천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소천? 혹시 그 이름이 정말 소천이라고 하셨소? 예, 그렇습니다. 관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지요. 소천은 박씨 상단의 마지막 장부 담당자였소. 상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당한 후계자를 찾아 나선 인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소. 그럼 그 어르신이, 그렇죠. 그분이 자네에게 이 종이를 준 것은 자네를 후계자로 인정했다는 뜻이오. 장한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관아에서 조정에 보고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오. 하지만 이 종이와 자네의 증언, 그리고 창고의 위치가 모두 일치하니 자네가 이 재산을 관리할 권리가 있을 것이오. 며칠 뒤 조정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소천이 남긴 기록과 장한결이 가진 종이가 일치하며 후계자에게 인계한다는 소천의 유언에 따라 장한결에게 창고의 물품을 정리하고 관리할 책임을 맡긴다는 내용이었지요.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한결이 상단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다네. 가난한 나무꾼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구먼.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마을은 물론 장터에까지 소문이 퍼졌지요. 장한결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강씨 부인과 윤아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어르신을 도왔을 뿐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강씨 부인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결아, 내가 말했지? 선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이것이 하늘이 내게 주신 복이란다. 하지만 이 소식은 탐욕스러운 이들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장터 주막에서 최병우는 술잔을 기울이며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상에 앉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렸지요. 들었나? 산골 마을의 장한결이란 자가 박씨 상단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다더군. 정말인가? 그 가난한 나무꾼이? 그렇다네. 관아에서 공식으로 인정했다더군. 최병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박운재와 허미월을 불렀지요. 여보게들 들었는가? 저 산골 총각이 상단의 재산을 관리한다더군. 뭐라고? 그 건방진 놈이? 이거 재미있게 되었어. 우리가 그 재산을 가로챌 방법을 찾아보세.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최병훈이 장한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문서 한 장을 들고 있었지요. 장도령 계신가? 장한결이 나왔습니다. 최병훈을 보자 눈살을 찌푸렸지만 예의를 갖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네. 사실 나는 박씨 상단의 먼 친척이라네. 친척이라고요? 그렇네. 여기 이 문서를 보게. 이것은 상단 주인이 내 조상에게 써준 차용 문서일세. 최병훈이 내민 문서에는 그럴듯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한결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이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감히 나를 의심하는 건가? 최병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윤아린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문서를 빤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지요. 이것은 가짜입니다. 가짜라니. 종이의 색과 글씨체를 보십시오. 이것은 최근에 쓴 것입니다. 오래된 문서라면 종이가 누렇게 변하고 먹물이 바래야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린의 말에 최병훈은 당황했습니다. 양반집에서 자란 아린은 문서를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었지요. 이것은, 그리고 이 도장도 이상합니다. 박씨 상단의 도장은 사각형이었는데 이것은 원형입니다. 최병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낚아채고는 화를 내며 돌아갔지요. 두고 보자. 장한결은 아린을 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린 낭자 덕분에 속을 뻔했습니다. 저런 자들은 다시 올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과연 아린의 말대로였습니다. 며칠 뒤 밤 장한결의 집 주변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장한결이 나가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 그림자가 창고 쪽으로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장한결이 소리치자 그림자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살펴보니 창고 문을 따려고 한 흔적이 있었지요.
장한결은 관아에 신고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주변을 살피던 중 한 사람이 밤중에 수상한 자들을 보았다고 말했지요. 제가 보기엔 장터에서 장사하던 그 무리 같았습니다. 포졸들은 최병훈 일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숨어버렸지요. 그런데 최병훈 일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교활한 방법을 썼습니다. 박운재가 관아를 찾아가 장한결을 고발한 것이지요. 저 장한결이란 자가 상단의 재산을 부정하게 취득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소천이란 자가 진짜 박씨 상단의 사람인지 확인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저 둘이 짜고 꾸민 일이 아닙니까? 관아에서는 다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장한결은 관아로 불려가 신문을 받았지요. 하지만 장한결은 떳떳했습니다. 저는 소천 어르신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도왔습니다. 관아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증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장한결의 편을 들어주었지요. 장한결은 평소에도 착한 사람입니다. 거지 노인을 집에 데려다가 돌본 것도 여러 사람이 보았습니다. 저 고발한 자들이야말로 수상합니다. 장터에서 사기나 치던 자들입니다. 관아에서는 최병훈 일당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위조 문서에 대해 추궁했지요. 최병훈은 발뺌했지만 여러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운재가 다시 창고에 침입하려다 포졸에게 붙잡혔습니다. 관아에서는 미리 복병을 해두었던 것이지요. 박운재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병훈이 시킨 대로 한 것입니다. 관아에서는 최병훈과 허미월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가 하나둘 드러났지요. 이자들은 문서 위조, 절도 미수, 무고 등의 죄를 저질렀다. 엄히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최병훈 일당은 관아의 지명수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도망쳤지요. 포졸들이 수소문했지만 종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장한결은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윤아린이 말했지요. 이제 조금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낭자 덕분입니다. 낭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큰 낭패를 당했을 것입니다. 강씨 부인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구나. 하지만 앞으로도 조심해야 한다. 큰 위기를 넘긴 뒤 장한결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지나가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장한결은 관아의 허가를 받아 상단 창고의 물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창고 안에는 쌀과 배, 농기구 등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일부는 썩었지만 여전히 쓸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장한결은 이 재물을 혼자 차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을 먼저 도왔지요. 무너진 집을 고치는데 목재를 내어주고 흉년으로 굶주린 집에는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을 어찌 받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마을에 내린 복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한결의 덕을 칭송했습니다. 장한결은 여전히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녔고 집에서는 강씨 부인과 윤아린이 살림을 꾸려나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강씨 부인이 장한결과 윤아린을 불렀습니다. 한결아, 아린아, 이리 와서 앉아라. 두 사람이 어머니 앞에 앉자 강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희 둘은 서로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구나. 장한결과 윤아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강씨 부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혼인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머니, 장한결이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아린을 좋아하고 있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것이지요. 윤아린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린아, 너는 어떠하냐? 저는 아린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장한결이 용기를 냈지요. 아린 낭자,
제가 비록 변변한 것은 없지만 낭자를 평생 아끼고 모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유나리는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씨 부인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기뻐했지요. 참 좋구나. 이제 우리 집에 경사가 났구나. 하지만 혼례를 올리기 전에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큰 비가 다시 내렸지요. 장한결과 유나리는 마을 어귀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위험합니다. 흙과 돌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장한결은 재빨리 유나린을 밀쳐냈지요. 아리는 안전한 곳으로 굴러갔지만 장한결은 떨어지는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한결 도령, 아린이 다급히 달려갔습니다. 장한결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장한결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의원이 와서 상처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푹 쉬어야 합니다. 유나리는 밤낮으로 장한결을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상처를 보살폈지요. 강씨 부인도 아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장한결이 눈을 떴습니다. 아린 낭자, 한결 도령, 정신이 드셨습니까? 낭자는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도령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유나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한결이 손을 뻗어 아린의 손을 잡았지요. 제가 낭자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뿐입니다. 도령,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장한결이 회복되자 마을에서는 혼례를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관아에서도 정식으로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껏 준비한 혼례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장한결은 새 옷을 입고 당당히 서 있었고 유나리는 연지곤지를 찍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을 올렸지요.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씨 부인은 기쁜 눈물을 흘렸지요. 한결아, 아리나,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예, 어머니. 두 사람은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워했지요. 장한결은 상단의 제물로 마을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장도령 덕분에 우리도 좋은 음식을 먹는구먼. 정말 복받을 사람이야. 밤이 깊어지고 잔치가 끝나자 장한결과 유나리는 신방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지요. 낭자, 아니 이제는 부인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도령도 이제 제 서방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니를 잘 모시고 마을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방을 밝히고 있었지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장한결과 유나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난했던 나무꾼과 몰락한 양반집 딸이 만나 부부가 된 것이지요. 두 사람에게는 앞으로 함께 헤쳐나갈 날들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서로가 있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한결과 유나린이 혼례를 올린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지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망쳤던 최병훈 일당이 다른 고을에서 붙잡혔습니다. 장한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잡혔다니 다행이었지요. 며칠 뒤 최병훈, 박운재, 허미월은 관아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각지를 떠돌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 밝혀졌지요. 사기를 치고 문서를 위조하고 남의 재물을 훔치려 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무고했습니다. 관아에서는 이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최병훈, 박운재, 허미월,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세 사람은 땅에 엎드려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너무나 많았지요. 너희들은 수십 년간 백성들을 속이고 괴롭혔다. 문서를 위조하여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고 절도를 시도했으며 무고의 죄까지 지었다. 이런 자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관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세 사람은 먼 곳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지요. 그들은 평생 쇠사슬에 묶여 고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그래, 악한 짓을 하면 결국 벌을 받는구먼. 선하게 산 사람에게는 복이 오고 탐욕을 품은 사람에게는 벌이 돌아가는 법이지. 장한결은 모든 일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장한결은 품에서 소천 어르신이 준 종이를 꺼내들었지요. 그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장한결은 종이를 들여다보며 소천 어르신을 떠올렸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던 초라한 거지였지만 알고 보니 박씨 상단의 마지막 장부 담당자였던 것이지요. 그는 정직한 사람을 찾아 평생을 떠돌았고 마침내 장한결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저를 시험하셨던 것이겠지요. 장한결은 조용히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재물을 바르게 쓰겠습니다. 유나린이 남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르신께서는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우리가 바르게 산다면 말입니다. 그 후 장한결과 유나리는 성실함과 선덕으로 마을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한결은 여전히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녔고 상단의 재물은 마을을 위해 썼지요. 흉년이 들면 곡식을 나눠주고 홍수가 나면 집을 고쳐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서당을 지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장한결 부부의 선행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지요. 강씨 부인은 며느리 아린과 함께 즐거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자 더욱 행복해했지요. 한결아, 내가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 이렇게 큰 복이 되었구나. 모두 어머니 가르침 덕분입니다. 아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쌓은 덕이란다. 세월이 흘러 강씨 부인은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한결과 유나리는 정성껏 장례를 치렀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강씨 부인을 애도했습니다. 참으로 어진 어른이셨지. 저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저런 아들이 나왔겠지. 장한결은 어머니의 묘 앞에서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선한 마음은 정말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장한결과 유나리는 변함없이 마을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의 자식들도 부모를 닮아 착하고 성실하게 자랐지요. 어느 날 장한결은 창고를 정리하다가 소천 어르신의 종이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이제는 빛바랜 종이였지만 여전히 소중했지요. 장한결은 그 종이를 괴짝에 고이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소천 어르신께서 이 종이를 주신 것은 재물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지요. 장한결은 그 가르침을 평생 지켰습니다. 재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았고 권세가 생겨도 겸손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옳지 못한 일에는 단호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장한결 부부를 본받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갔지요.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소천 어르신이 남긴 인연은 결국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나아가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드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선한 마음 하나가 얼마나 큰 복을 불러오는지 보여준 것이지요. 장한결은 늙어서도 여전히 고든 마음을 지켰습니다. 손주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지요. 선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이것을 잊지 말거라. 그렇게 장한결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이 한 거지 노인을 도운 것이 어떻게 큰 복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나눴는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복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커진다는 것을 말입니다.